자, 우선 이 부동성에 관련된 사항 몇 가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은 이 개별성. 자,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배우셨죠? 두 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별성이라는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 시장에서 우리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표준화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하기도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근데 대답은 잘 하시는데 시험 문제 나와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의 가능성이 높다, 낮다? 낮다. 그렇게 뭐 시험이 그렇게 말을 바꿔서 출제하잖아요. 대체의 가능성이 낮아요. 자, 비표준화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 배웠을 때 표준화가 안 되면은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나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소비하든 똑같잖아요. 신라면 같은 거. 뭐 일반 상품 획일화된 수요지만 부동산 상품 뭐다? 비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뭐가 돼?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나요. 부동산 상품은. 자, 그런데 우선은 또 여러분 배운 게 있죠. 비표준화로 인해서 또 우리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도 개별성에서 배우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반 상품은 표준화되면 어떻게 돼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중간에 유통기관, 기구들이 존재해 있어요. 그렇지만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죠. 그래서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기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뭘로 가온다? 비조직화가 되어 있다. 비조직화. 네, 비표준화, 비조직화. 비조직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해요. 일반 상품은 통제가 가능한데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석에 따른 비용, 이러한 거래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예?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험 지문에는 또 요 지문이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데 29회도 출제했었죠. 또 우리가 개별성으로 인해서 거래에 있어서 자, 여러분 부동산 거래 내용에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요. 왜냐?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어떻게 돼? 정부 당국의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라든지 또 부동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를 꺼려요. 그래서 거래에 뭐가 발생한다?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 수집이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탐색 비용 증가하면서 정보 가치 신뢰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거죠.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겁니다. 네. 이건 다 뭐에 관련돼 있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어요. 또 가격이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시장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다수가 아니다 뭐다? 또 소수야. 다수가 아닌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한다.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 다수가 아닌 소수라는 것.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 경쟁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요. 여러분 가격이 비싸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 부동산 사기 어렵죠. 금융기관에 뭐를? 돈을 빌려야 돼. 그걸 뭐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 이것을 자금의 유용성.
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가능성, 이 자금의 또 유용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데 이 자금의 우리가 유용성은 뭐에 영향을 받죠? 우리는 금리. 금리하면 우리 대출금리입니다. 금리인데 금리는 뭐에 의해서? 정부의 화폐, 금융정책에서 영향을 받죠. 자,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니까 뭐가 나오죠? 뉴스 보니까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이제 금리 있죠? 기준금리 1.5%인데 이걸 동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동결.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리가 동결됐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출 금리도 상당히 낮은 상태. 지금 몇 프로까지 내려왔어요? 대출 금리가 최저 일반적으로 2.5%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많이 내려왔죠. 변동금리가. 이 정부의 정책에서 금리가 영향을 받아서 그것은 여러분의 자금 조달의 가능성에 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자금의 유용성, 가격이 비싸니까 자금 조달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고 또 가격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매매 기간이 장기성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어떤 형성이 나타나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니까 구매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황금성이라고 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전문용어로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황금성 면에서 곤란해요. 매도자 입장에서. 그래서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워요. 곤란해서 매매 기간에 뭐를 가져온다? 장기성이 오죠.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일반 상품과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죠.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정부의 법적 규제가 많아요. 법적 규제가 많다는 거. 공사법적 제한이 많다는 얘기죠. 부동산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 기능이 떨어져요. 저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에 왜곡을 형성시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얘기죠. 통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여러분 보세요. 통제가 많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투자든 뭐든 하여튼 부동산은 뭐가 많다? 통제가 많다는 거 항상. 여러분 일반 상품과는 달리 부동산 상품은 법적인 규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툭하면 규제 하잖아요. 정부가. 규제가 많다는 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규제가 많으면 가격은 하여튼 규제 없을 때 비해서 규제하면 가격은 왜곡이 돼요.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7페이지로 넘어와서 효율적 시장.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전철 노선이 지나간다 발표했더니 어떻게 돼요? 전철 노선 역사 인근은 가격이 바로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시장을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새로운 정보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효율적 시장. 자, 그러면 이 효율적 시장이 나오는데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효율적 시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약성, 중강성, 강성인데 여기서 시험 지문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중요한데 좀 잘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과거. 자, 여러분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정보입니다.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의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약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럼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뭐가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예?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이때 과거에 역사적인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술적 분석. 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우리는 또 획득할 수 없다. 또 3년 전에 또 정답으로 또 출제를 했었죠. 예? 지문상에. 요거 이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럼 초과 이윤은 뭐냐? 자, 여러분 총 수입이 돈 들어온 총 수입과 돈 나간 총 비용을 비교할 때 총 수입이 크면 이게 뭐가 발생했다? 초과 이윤이 발생하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았다. 이럴 때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상 이윤. 정상 이윤은요.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술적 분석인데 자, 여러분이 이런 얘기죠. 자, A라는 회사에 최근 3개월 동안 주식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기술적 분석이에요. 예? 이런 게 기술적 분석인데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어요.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없지만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무슨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우수한 정보. 여러분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얻었다. 우수한 정보 하면은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 현재와 미래의 정보입니다. 과거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정보, 이러한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한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지만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아까 했죠. 미리 어떻게 돼요? 여러분 미래의 정보를 미리 획득해서 투자를 하면은 우리가 초과이윤은 얻을 수 있다. 자, 요 과거에다가 여러분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현재 공개되는 정보죠. 자,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과거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또 무슨 정보?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뭐가 존재한다? 정보 비용이 또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이때 과거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 과거에 이미 발표됐고 이건 현재 공개되는 정보, 요걸 두 개를 묶어서 뭐죠? 공표. 공표는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여기 줄여서 공표,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입니다. 과거든 현재든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 자,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계획, 사업계획, 영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런 공식적으로 그런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통한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뭐는? 초과 이윤은 또 얻을 수 없지만 또 뭐는 가능하다?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하다.
또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남보다 더 우수한 정보, 무슨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면은 또 초과의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자, 여러분 가끔 있죠? 우리 회사 오너들이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발표해서 가격이 급등해서 팔아서 불로소득 얻는 경우가 가끔 뉴스 나오죠. 그거는 어떻게 돼?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뉴스에서 계속 구속되는 경우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건 예?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법으로 제재를 가하는 거지. 불공정하니까. 자, 우선은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두는데 그림 한번 보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죠.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되겠죠?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최근에 시험 많이 나오죠. 29회 시험이 나오고 28회도 나오고요. 28회는 또 정답으로 또 묻고 하여튼 개념 많이 출제해요. 무슨 개념?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을 또 많이 출제하는데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에다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아까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 하면 뭐죠?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입니다. 그럼 기업의 비공개된 내부 정보인데 자, 이러한 어떻게 돼요?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더라도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다. 이 질문 29회 시험 나왔지. 결코 초과이익을 획득할 수 없어. 또 시험 문제 나온 또 질문 또 있죠. 우리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되는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 효율적 시장이라고 한다. 또 시험 문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잘 부합되는 요 시장, 요 지문 또 출제했었죠. 자,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 또 뭐는 정상 이윤은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잘 우리가 보시고요.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은 뭐는 안 나와요?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적 시장까지 나타나지 않고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되는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시장이다. 요건 19회 시험에 한번 출제를 했었죠. 중강성까지 시장이다.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우리가 139페이지에 효율적 시장의 형태를 보면은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가는 나라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네, 다를 수 있으며 또 효율적 시장의 정도도 나라마다 같은 것이 아니라 또 다릅니다.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죠. 효율성의 정도는 높아요. 후진국일수록 미공개된 정보가 많다 보니까 효율성의 정도 낮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우선 거기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139페이지에 할당적 효율성인데, 할당은 배분이죠. 말 그대로 할당적 효율성 하면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무슨 시장? 간단히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투자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데, 이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자금이 시장에서 균형 있게 배분이 이루어지면 이때도 뭐라고 해요? 할당적 효율성이란 말을 사용해요. 하여튼 균형이란 말이죠. 균형.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140쪽에 오시면은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 1번을 보면 1번은 요거 설명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인데, 아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어디에 포함되고 있다? 지금 할당 효율적 시장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포함되니까. 네? 그런데 여기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하면 틀려요. 왜 틀렸냐 하면요, 요 빗금친 부분에 포함 안 되거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 틀려요. 요 빗금친 부분이 포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가 나왔죠?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 빗금친 부분이 무슨 시장? 이게 불안전 경쟁 시장. 이 빗금친 부분이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럼 이 불안전 경쟁 시장도 어떻게 돼?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를 쳐야겠죠. 시험 문제는요, 이것을 없다로 출제 많이 합니다. 벌써 2번 출제했습니다. 24회와 29회 2번 출제를 했었죠. 있다 없다 잘 확인을 우선 해 두셔야 됩니다. 말을 딱 글자를 맨 끝에서 바꿔버려요.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세요. 자, 이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 초과이윤. 자, 여러분 초과이윤이 1억 원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 원이에요. 이윤도 1억 원인데 그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이야. 서로 같으면은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이때를 할당 효율적.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서로 같다. 일치한다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죠. 또 맨 끝에 있다에 또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자, 독점은요, 기업이 하나입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에 우리 독점 시장이 포함되잖아요.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어떻게 돼? 모든 투자자에 다 똑같다. 동일하다.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하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독점 투자자 또는 특정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고 독점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그 4번을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4번을 달리 쓰면요, 4번 지문을 달리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뭐라면? 할당 효율적이라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 가정을 했죠. 이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 또는 독점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 그리고 초과 이윤도 획득할 수 없지만 또 부동산 투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할당 효율적이라면. 여러분 뭐뭐라면 요 앞에는 가정, 뒤에는 뭐다? 결론. 여러분 우리 이런 게 배우셨잖아요. P 이면 Q이다. 논리학에서. 그럼 앞에는 뭐다? 가정. 가정은 변하지 않는 거. 뒤에 결론이 뭐냐 보는 거지. 여기는 가정, 결론. 자, 그리고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 나오죠. 자,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이 정보에 있어서의 가치와 정보 비용. 여러분,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치와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서로 같다. 서로 같으면 여기에 서로 같다.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 요거 같으면요. 결국은 초과 이윤이 없어요. 초과 이윤이 없을 때 이때의 시장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 그럼 초과 이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그럼 초과 이윤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 그 마지막 질문,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도 정답 질문으로 또 한 번 물었죠. 그래서 이 정보의 우선 가치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러분 그 밑에 그 140페이지 밑에 정보 비용 분석은 뒤에 투자론 좀 배우고 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2쪽으로 넘어오시면 입지죠. 자, 입지는 정적인 개념입니다. 자, 맨 밑에 입지, 경제활동 주체, 입지 주체가 점유하고 있는 장소죠.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든지 상가, 학교, 공원, 이게 서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입지라고 해요. 입지. 그러면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고, 입지 조건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조건인데 뭐가 있죠? 자연적 조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조건을 인문적 조건이죠. 입지 조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입지 선정 143페이지 밑에서 6번째죠.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것 또는 주어진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용도를 결정하는 역할 등을 하는 것을 입지 선정인데, 입지 선정은 토지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적인 개념이야. 입지는 정적인 개념이라면 입지 선정은 무슨 개념? 움직일 동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144쪽으로 넘어오시면은 맨 밑에 농업 입지 이론이 나오죠. 이게 튀네네 농업 입지 이론인데, 이것은 뒤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지대 이론을 배우면 이걸 배우게 돼요. 그때 같이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넘어와서 146페이지에 주거지의 입지 선정인데, 뭐 거기 그래프도 막 나오고 하는데, 요것은 우리 서구 유럽에서 우리가 나온 주거 입지 이론이고, 우리나라는 뭐죠? 우리나라의 주거 입지는 고래로부터 내려온 풍수 지리설에 입각한 입지 선정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보면 우리 남향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풍수 지리설에 입각한 입지 선정입니다. 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요, 병원 지을 때 풍수 지리설에 입각해서 병실을 배치를 해요. 여러분 뭐에 있다? 여러분 우리 전기 뭐 하면 뭐 짜릿짜릿한 것도 느끼죠? 네, 그런 것도 있어. 땅에 지맥과 여러분 수맥이 여러분 몸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이 어떻게 돼요? 개선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풍수지리설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해요. 과학이에요. 미신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합격하고 나서 꼭 들으세요. 어디서? 공짜로. 예? 예? 공짜는 아니겠네. 결제는 해야겠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EBS 가면은 풍수지리설이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하신 게 있어요. 원래 그 사람은 뭐 교수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화학과 서울대 교수하다가 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한의대 교수인데 전국 돌아다니셔 하시는 분이 있는데 두 분이 유명한데 들어볼 만합니다. 왜냐? 부동산업을 하려면 그건 좀 알아야 돼요. 예? 예? 여러분 이사 갔는데 예?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치맥하고 이제 몸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샌디에고 가면요, 그 안병동 센터가 풍수지리서대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그만큼 과학이에요.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래프 이런 건 출제하지 않습니다. 출제하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상업지로 이제 넘어오는데 우리 그래서 개론에서 이제 상업지가 중요하죠. 여러분 중개업을 할 때. 자, 그래서 거기 균배, 공간 균배, 균배는 뭐예요? 균등하게 배분. 말 그대로 풀이합니다. 그럼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풀이로 갑니다. 자, 경쟁 점포입니다. 경쟁하고 있는 점포들 간에 공간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원리야. 이 말은 결국은 상권,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상권이 있는데 이 하나의 상권 안에 미리 점포가 입지했어. 어느 점포가 입지했는데 이 점포와 경쟁하는 점포가 나중에 들어오고자 해요. 그럼 어느 지점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걸 분석하는 게 공간 균배의 원리죠.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뭐 점포 여기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나 저 점포가 경쟁하려면 나 어느 장소에 입지하는 게 좋을까? 그런 거 하죠. 그걸 연구하는 게 공간 균배의 원리예요. 자, 그럼 이 공간 균배의 원리에 따라 점포의 소재, 위치에 따른 분류 4가지가 나와요. 과거에 한 3번 정도 출제한 용어죠. 자, 우선 가볍게 봅니다. 여러분, 피는 어느 쪽으로 오죠? 피는 돌면서 심장으로 오듯이 점포도 가운데 다 모여야 돼. 상권, 배후지, 상권 중심부에 모여야 돼. 예? 이것이 집심성 점포야. 집심성 점포.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인 이 상권,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대표적으로 백화점, 도매상, 고급 귀금속점, 고급 음식점, 뭐 영화관, 호텔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그리고 집재성 점포는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 안 해도 관계없어요.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집재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이라든지 관공서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산재성 점포는요, 여러분 소매 점포가 속해 있는 상권의 크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소매 점포들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 망하니까 소매 점포들은 뭐한다? 분산 입지를 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를 산재성 점포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온 용어가 세탁소와 잡화점, 요 2개를 제일 많이 냈어요. 요거 외에도 많죠. 뭐 치킨집이라든지, 예? 미용실이라든지, 뭐 어물점이라든지 이런 점포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국부적 집중성. 여러분 우리 전체 마취, 국부 마취하는데 국부는 일부분 마취하는 거죠. 그럼 어느 지역의 일부분이 국부입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의 점포들이 국부, 어느 지역의 일부분, 국부적 중심지에 입지해야 유리한 유형의 점포죠. 자, 농기구점, 비료상점, 종묘점, 석재점, 어구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용산에 가면은 옛날에 뭐 하러 용산 갔죠, 여러분이? 예? 전자, 부품 이랬는데 그거 무슨 거기서 어디에 해당해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에 해당하지, 그런 점포. 옛날에 보면 그랬죠. 뭐 철물점 살려면 어디 가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국부적 집중성 점포지.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구매 습관에 따른 점포의 분류가 있어요. 구매 습관이죠. 자, 여러분 요 앞에 맞네요. 뭐 여기 보면 CU, 세븐일레븐, GS, 25시 이런 점포가 편의품점입니다. 일상 생활 필수용품을 판매하는 점포로서 여러분 도보로 보통 10분 내지 요즘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점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중심지균이 가까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저차원 중심지에 있는데 이윤율이 상당히 낮아요. 이런 점포들은. 자, 그리고 구매 습관으로 보면요. 구매 빈도는 자주 우리 구매를 하고 의사결정도 신속한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편의품점입니다. 자, 이것보다는 가격이 약간 비싸요. 좀 이제 생각 좀 해야 돼. 상품의 가격, 품질, 디자인, 색상, 포장 등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점포들과 상호 비교를 해요. 비교한 이후에 구매를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점포를 선매품점이라고 해요. 선매품점. 대표적으로 여성 의류 같은 거. 이런 점. 자, 그리고 전문품점은 고객이 특수한 매력을 찾기 위해서 구매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상품을 말하는데, 자, 여러분 중심지 기능이 먼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차원 중심지에 입지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거리에서도 찾아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교통이 편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 고급 양복을 판매하는 점포, 고급 시계를 판매하는 점포, 이미 광고가 된 유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일명 여러분 명품 같은 게 있죠. 요즘에 그런 점포들이 바로 전문품점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외국은 그렇진 않은데, 여러분 유럽 전체에 있는 스타벅스 체인점과 한국 내 체인점이 더 많아요. 커피를 얼마나 좋아하시냐. 여기도 보세요. 스타벅스 몇 개 있어요. 여기도. 3개 있어요? 4개, 저 하나 더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많잖아요. 이야, 외국에는 그렇지 않은데 도시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데 그만큼 우리나라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포들이요 진짜 잘 팔려. 잘 팔리는 게 있어요. 보면.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거기 보면 점포 상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네요. 저희 151페이지 보시면은 상권이 나오죠. 자, 우리 상권 하는데 이런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상권을 일명 뭐라고 해요? 배후지. 뭐 쉽게 얘기하면요, 고객이 있는 장소예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우리는 상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거기에 우리 보시면은 이 상권은 점포에 매출이 발생하는 우리가 지역이에요. 점포에 있어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나타나는 공간 개념이 바로 상권이 되는데, 자, 오른쪽 박스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상권을 형성하는 지역의 면적은 넓을수록, 또 상권 내 고객들의 소득 수준은 뭐할수록 높을수록, 또 인구 밀도도 높을수록, 고객 밀도도 높을수록 좋은 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구매 빈도는 어떻게 돼요? 구매 빈도. 자, 물건을 자주 사느냐 안 사느냐. 구매 빈도와 상권의 범위, 규모. 여러분 상권의 범위, 이 규모를 보면은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예를 들어서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 커피 이런 거 하루에 매일 드시잖아요. 상권의 규모가 작지, 범위가. 그런데 내구성이 있는, 구매 빈도가 낮은 내구성이 있는 가구 같은 거, 고객이 원거리에서까지 찾아와야 되잖아요. 이때는 상권의 규모가 넓어요. 자, 여기 가구 이케아 있잖아요. 여기 사이에서 어디서 경기도에 많이 오죠.
서울, 경기도 많이 오잖아. 이런 것은 범위가 넓은 거예요. 구매 빈도 이런 걸 보는 거죠. 구매 빈도. 그래서 이런 것도 우선 여러분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51페이지 또 박스 그 밑에 보니까 또 뭐가 있죠? 점포. 여러분 점포에 있어서 뭐다? 면적. 자, 점포의 면적. 백화점 점포의 면적이 커요, 작아요? 크죠? 점포의 면적이 크면 또 어떻게 돼요? 상권의 범위 규모. 그러면 점포 면적이 크면 상권의 범위도 넓고, 이 편의품점처럼 점포가 어떻게 돼요? 이게 작으면 범위도 작아요. 이런 관계에 있어요. 이런 게 지문에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시험 보면 지문상에. 자, 상권인데 여러분 또 가로란 용어가 있거든요. 가끔 문제를 지문 읽다 보면 여러분 가로는 뭔지 아세요? 이 가로 보면 여러분 우리 여 앞에 보면 자동차 다니는 건 차도라고 하죠. 차도. 차도 옆에 뭐죠? 사람 다니는 길이 가로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 다니는 길인데 문제는 이 주거지나 공업지보다는 가로는요, 이 상업지에 더 중시 여기는 요소예요. 고객이 요거는 통행하는 장소예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을 상권이라면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를 뭐라고 한다? 가로인데 이 가로는 주거지, 공업지보다는 어려서 상업지에서 더 중시 여기는 요소예요. 가로. 그래서 가로의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로가 고객을 유인하는 데 좋은가? 여러분 이 철산동 우리 여기인데 여기가 뭐 중심 상권이죠. 요 중심 상권을 더 발달시키려면 요 안으로 있죠. 들어오는 길 있죠. 들어오는 길 전부 차 못 들어오게 다 막아버려야 돼. 그래야 더 발전해요. 그래 고객들이 어떻게 차 걱정하고 돌아다니면서 보지. 차는 어디? 예? 들어오는 입구에 대형 뭐를 만들어야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외국엔 다 그렇게 합니다. 도심 중심 상권에 못 들어와요. 차 들어오는 국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명동 발전을 명동 막아버려야 돼. 들어오는 길 다 막아버려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래? 여기 차도가 뭘 필요해서 다 사람들 왔다 갔다 해야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예? 그런 게 이제 외국 가면 그 제일 먼저 만든 국가가 독일이거든요. 독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독일은 과거 정통적 도시가 많다 보니까 차도를 넓히지 않고 외곽으로 넓히면서 외곽에서 도시 놓을 때 차 들어오는 거 막아버립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도로 넓히기보다는. 자, 그래서 이 가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선 용어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밑에 상권 획정 기법 3가지가 나와요. 자, 상권을 획정하는 기법 보면요. 공간 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 공간, 지역의 공간을 뭐다? 독점을 한다. 예를 들면은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어요. 또는 면허가 필요한 업종이 있거든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옛날에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하면 주유소 거리 제한이 있었어요. 지금 뭐에? 거리 제한? 철폐했잖아요. 철폐를 했어요. 옛날 같은 건 제한이 있었습니다. 주유소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러한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 면허가 필요한 업종. 여러분 거리 제한에 두는 업종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요 뉴스도 한번 나오고 하던데. 체인점, 프랜차이즈 체인점. 아니 여기 점포 냈는데 다른 데서 냈는데 또 거리제더라고요. 그 뭐 이제 소송 들어가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은 공간 독점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정된 뭐를 가지고 있다? 상권. 지역의 공간을 독점하는 확정된 상권의 형태가 공간 독점법이에요. 그리고 시장 침투법은 요거 백화점 같처럼 이렇게 대형 쇼핑센터나 할인점, 대규모 쇼핑센터에 적합한데 요건 상권이 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첩이 돼 있어. 상권이 중첩되니까 경쟁이 치열하겠죠. 이럴 때는 우리는 시장 침투법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죠? 분산시장 접근법인데 이것은 분산시장 접근법은 시장이 세분화, 분화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속된 상권이 아니에요. 불영속,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요. 불영속된 상권인데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그룹, 집단별로 차이를 두어서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차이를 둬서 공급한다는 것은 고급 가구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매우 우리가 전문화된 상품을 어떻게 돼요? 특정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고급 가구점 이런 점포가 분산시장 접근법의 대표적이다. 한번 22회 시험에 한번 질문상에 또 출제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넘어와서 153페이지 넘어오시면은 이제 상권 분석 모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상권 분석 모형은요. 자, 이제 상업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건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이제 상권 분석 모형 학자들의 견해가 나오죠. 자, 이 상권을 분석하는 모형에 학자들의 견해가 이제 나오는데 이 견해가 매년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견해가 매년 우리가 출제를 하고 있다. 작년에는요, 두 문제에 걸쳐서 나왔죠. 하나는 뭐 나왔어요? 한 문제 자체로 허프 나왔고요. 또 보기상에 넬슨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하여튼 학자들의 견해, 넬슨 또 크리스탈러 두 학자가 나왔네. 보기상에. 작년에는 두 문제에 걸쳐서 또 지문을 구성해 들어왔습니다. 작년은 계산 문제 안 냈네요. 여러분 계산 문제 계속 내다가 작년은 계산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어요.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계산 문제는 출제하지 않았다. 계속 내다가. 그럼 올해는 계산 문제도 공부 좀 해야 돼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계산 문제도 좀 중요하니까 요거는 좀 신경 써서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최초의 이론이 레일리입니다. 그래서 레일리부터 시작해서 컨버스, 허프, 넬슨, 크리스탈러, 애플범 해서 이제 여러분이 학자들 한 6명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외국 이름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여러분, 한국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데. 그래서 우선 상권 분석 모형의 학자들의 견해는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